저기 아저씨, 여기 쓰레기통 좀 빨리 치워요. 냄새 나잖아. 그날 아침, 손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구부정한 허리를 더 굽힌 채 쓰레기통을 들어 올렸을 뿐입니다. 2주 후 주주총회장에서 나는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대주주 이강수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손자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떨리는 입술,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리는 눈동자. 할아버지, 청소부 아저씨. 하지만 그건 2주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새벽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새벽 5시, 대한테크 본사 42층. 알람 소리 없이도 제 눈은 새벽 4시 30분이면 떠집니다. 73년을 살아온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는 펴질 때마다 둔한 통증을 보냈지만 저는 익숙하게 청소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40년 전 이 빌딩 기공식에서 삽을 든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강수, 이제 그만 지칠 법도 한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새벽 5시, 대한테크 본사는 고요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며 경비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시작해야 제 시간에 끝나니까요. 경비원은 제 출입증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이강수. 그게 지금 제 이름이었으니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 출입증 뒷면에 숨겨진 또 다른 카드를 말입니다. Lee Kang-soo, founder and major shareholder.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작업복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나무 명패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강수 회장. 40년 전 제 첫 사무실에 걸려있던 그 명패. 이제는 글씨가 거의 지워져서 손가락으로 더듬어야만 느낄 수 있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4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CEO실이 있는 층입니다. 오늘은 뭘 발견하게 될까? 42층 CEO실 복도.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걸레를 물에 적시자 짠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새벽의 CEO실 복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청소부를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을 닦아 나갔습니다. 대리석 문양을 따라 걸레를 움직이며 저는 이 복도를 처음 걸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45년 전 28살의 이강수는 이곳에 없었습니다. 당시엔 판잣집 같은 사무실에서 직원 5명과 함께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꿈이 있었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기업을 만들겠다는.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국내 10대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빌딩은 어떻습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제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그 걸음걸이를 압니다. 손자, 이준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이고 바닥만 응시한 제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저기 아저씨. 손자의 목소리가 제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 청소에만 집중했습니다. 아저씨, 말 안 들려요? 구두굽으로 제 옆 쓰레기통을 툭 찼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어지며 안에 있던 서류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여기 쓰레기통 좀 빨리 치워요. 냄새 나잖아. 아침부터 기분 잡치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명품 정장,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오만함으로 가득한 표정. 준혁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약한 노인의 목소리로. 손자는 더 이상 저를 보지도 않고 CEO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비자금 조성 내역서. 서류에는 가짜 거래처 명단,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이동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50억.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준여가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저는 주변을 재빨리 살폈습니다. CCTV는 복도 끝에 있었고 지금 제 위치는 사각지대였습니다. 5년간 이곳을 청소하며 익힌 정보였습니다. 서류를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들어 청소 카트에 실었습니다. CEO실 문틈으로 손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 전무, 이번 달 자금 이동은 계획대로 진행됐습니까? 네, 사장님.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을 통해 70억을 빼냈습니다. 세무조사에 걸릴 염려는 없습니다. 좋아요. 다음 달엔 100억을 목표로 하죠. 어차피 회사 돈, 우리가 쓰면 안 될 이유 없잖아요? 제 주먹이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40년간 피땀 흘려 모은 회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었어. 저는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벗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 속 서류가 제 심장 옆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준여가, 할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다. 저는 주머니 속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김철호입니다. 철호, 시작할 때가 됐네. 자네가 준비해둔 그 파일들, 이제 꺼낼 때야. 드디어 움직이시는 겁니까?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내 손자가, 내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막아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걸. 다음 챕터 예고. 이강수는 밤마다 회사에 남아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데, 이준혁은 바보라 조종하기 쉽습니다. 3개월 안에 500억 빼돌리고 우리는 해외로 튑시다.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들려온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멎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73년을 살아온 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게 감사했습니다. 3일 전 밤 10시, 대한테크 42층. 모든 것은 그 서류를 발견한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회사에 남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야간 청소를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10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빌딩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텅 빈 복도, 꺼진 조명들, 그리고 몇몇 사무실에서만 새어나오는 불빛. 저기, 전무실에 아직 불이 켜져 있군. 저는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 속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철호가 준비해준 것이었습니다. 이 USB에는 자동 복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석 전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는 복도 끝에 있었고 각도상 이 위치는 사각지대였습니다. 5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익힌 이 빌딩의 모든 사각지대를 저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청소부에게 지급된 것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열쇠는 제가 40년 전 회장 시절 만들었던 시스템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구나.
보안 시스템조차. 똑. 문이 열렸습니다. 전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고급 가죽 냄새와 함께 희미한 시가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강민석의 책상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서랍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했던 게로군. 청소부 따위는 신경도 안 쓴다는 거지. 서랍을 열자 서류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그의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김철호가 알려준 해킹 프로그램이 3초 만에 그것을 풀어냈습니다. 파일들이 하나씩 USB로 복사되는 동안 저는 서랍 속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가짜 거래 명세서, 해외 계좌 이체 내역.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40년간 지켜온 회사가 이렇게 좀먹고 있었어. 띠링. 컴퓨터에서 복사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서랍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복도로 나와 문을 잠그는 순간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오는 건가? 저는 본능적으로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기고 걸레를 들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박수진 이사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끗 보더니 아무 관심 없다는 듯 지나쳤습니다. 야간 청소 아직도 하세요? 빨리 끝내고 가세요.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경비가 의심해요. 네, 곧 마치겠습니다. 박수진은 전무실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청소를 계속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전화 거는 소리. 여보세요. 민석 씨, 나 수진이에요. 내일 회의 전에 잠깐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요. 네, 그 500억 건이요. 이준혁 사장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 주먹이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500억이라고? 현재 낮 12시 42층 남자 화장실. 그로부터 3일 후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점심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이 식당으로 내려간 시각. 저는 42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변기를 닦으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남자의 목소리. 강민석 전무와 누군가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조용히 올라섰습니다. 청소 도구들은 밖에 두고 온 상태였지만 어차피 화장실에서 청소 중이라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박 이사, 오늘 이준혁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강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역시 바보네요. 뭘 사인하는지도 모르고 도장 찍더라고요. 박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3개월. 3개월 안에 500억을 완전히 빼돌리고 우리는 해외로 튑니다. 준비는 다 됐죠? 물론이죠. 싱가포르 계좌도 만들었고 비행기 티켓도 예약했어요. 이준혁, 그 멍청이는 회사가 망하고 나서야 알아챌 겁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냉소적이고 잔인한 웃음. 그나저나 요즘 야간에 청소부가 자주 남아있던데 신경 쓰이지 않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청소부요. 그까짓 거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글자나 읽을까 말까 한 사람이. 하긴 그렇네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화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변기 위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00억. 3개월. 해외 도피. 천천히 칸막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떨리는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턱을 타고 떨어져 세면대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이강수.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야.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지만 간신히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김철호입니다. 철호. 큰일 났네. 무슨 일이십니까? 500억이야. 저 도둑놈들이 3개월 안에 500억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야. 전화기 너머로 김철호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움직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지켜볼 시간이 없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어떡하나? 저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 회장님, 손자분을 구하시려면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망설이시면 회사도 손자분도 모두 잃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사라지고 대신 40년 전 젊은 시절의 제가 보였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회사를 일군 그 청년이. 그래, 이제 끝낼 때야.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 철호, 준비해.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거야. 드디어 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 정체를 밝힐 때가 됐어. 그리고 저 도둑놈들을 법정에 세울 거야.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청소부 작업복을 입은 늙은 남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40년 전 창업주의 그것이었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너를 구해줄게. 그리고 너에게 진짜 경영이 뭔지 가르쳐 주마. 그날 저녁, 밤 11시, 이강수의 작은 원룸.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간 모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당시 사진,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손자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안고 찍은 사진. 사진 속 준혁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눈빛으로. 언제부터 변한 걸까? 언제부터 저렇게 타락한 걸까?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놓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아내를 잃은 고독에 빠져 준혁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부터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3일간 수집한 증거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 전무실 USB 파일, 페이퍼 컴퍼니 12곳, 허위 거래 내역 47건, 박수진 이사 녹음 파일, 횡령 계획 자백, CEO실 서류, 준혁의 무제한 사인들, 해외 계좌 이체 내역,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빛들 속 어딘가에 제가 세운 데한테크 빌딩도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다음 챕터 예고. 이강수는 30년 전 비서였던 김철호를 찾아가 본격적인 작전 회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 전에 손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는데,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김철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오전 9시, 서울 변두리 작은 회계사무소. 김철호의 사무실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 비좁은 복도 끝에 위치한 작은 공간. 하지만 저는 이곳이 어떤 곳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김철호 회계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녹슨 손잡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한 그 목소리였습니다. 철호, 나야. 이강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철호가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70대 노인.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제 젊은 시절 가장 믿었던 비서. 회사가 어려울 때도 성공했을 때도 함께했던 동지.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저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청소부 작업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철호. 김철호의 두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저는 장례식에도 못 갔습니다. 손자분이 가족장으로 치른다고 해서. 나는 죽지 않았네. 그저 숨어 있었을 뿐이야. 왜 그러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저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자를 지켜보고 싶었어. 내가 앞에 나서면 그 아이는 평생 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죽은 척하고 청소부로 위장해서 회사에 들어갔네. 김철호는 의자를 권하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5년 만에 저를 찾아오셨다는 건.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있어. 아니, 도둑맞고 있어. 오전 10시, 김철호의 사무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김철호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페이퍼 컴퍼니 12곳을 통한 자금 세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허위 거래 내역들. 회장님, 이거 횡령 규모가 500억. 3개월 안에 빼돌릴 계획이야. 김철호의 손이 마우스를 놓으며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강민석 전무와 박수진 이사.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준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김철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련님이. 아니,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무능하십니까? 무능한 게 아니야. 순진한 거지. 아니, 어쩌면 내 잘못일지도 몰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쉽게 줘버렸어. CEO 자리도, 권한도, 돈도. 땀 흘려 얻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지. 그러니 소중함도 모르고 위험도 모르는 거야. 김철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거야. 내 지분으로. 김철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직도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당연하지. 나는 창업주의자 최대 주주야. 40%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네. 명의만 차명으로 분산시켜놨을 뿐이야. 그럼 언제든 회사를 되찾으실 수 있었다는. 그래. 하지만 되찾고 싶지 않았어. 준혁이가 스스로 일궈내길 바랐지. 하지만 이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회사도 살려야 하고 손자도 구해야 해. 김철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지분이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공시를 해야 하고 절차가. 철호.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가 도와주겠나? 30년 만에 다시 함께 일해줄 수 있겠나? 김철호는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왜 은퇴 후에도 이렇게 작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회장님께서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능력이 필요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오후 2시, 김철호의 사무실. 우리는 점심도 거른 채 계획을 짰습니다. 김철호가 화이트보드에 일정표를 그렸습니다. 1단계 증거 확보, 완료. 2단계 주주총회 소집 공고, 2주 소요. 3단계 검찰 고발 주주총회 직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단계 전에 하나 더 있어. 무엇입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김철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회라고요? 회장님, 사장님은 이미 횡령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알아.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어. 무엇에 사인하는지도 모르고 했지. 그건 무지였지. 악의가 아니었어. 하지만 익명으로 경고 메일을 보낼 거야. 회사에 횡령이 일어나고 있으니 조사하라고. 만약 준혁이가 그 메일을 보고 스스로 조치를 취한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 내 손자가 완전히 썩지는 않았다고. 김철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고 메일을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만약 사장님이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요? 아니, 더 나쁘게 반응한다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주주로서 행동할 거야. 법과 원칙대로. 준혁아, 제발 알아채렴. 할아버지의 마지막 자비를. 저녁 7시, 이강수의 원룸.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김철호가 보내준 경고 메일 초안이 화면에 떴습니다. 제목 긴급, 귀사의 재무 이상 징후 발견. 이준혁 대표님께.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귀사 내부에서 대규모 횡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민석 전무와 박수진 이사를 조사하십시오. 페이퍼 컴퍼니 12곳, 해외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3개월 내 500억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는 마우스 커서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클릭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내면 준혁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믿어줄까? 아니면 책상 서랍을 열어 준혁이 어렸을 때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준혁이가 제 어깨에 올라타 웃고 있는 사진. 그때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커서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될래.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 믿음 저버리지 마라. 제발. 클릭.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테크 CEO실. 이준혁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띠링. 새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그는 무심코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긴급, 재무 이상 징후. 메일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민석 전무, 박수진 이사, 횡령.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무님, 지금 좀 이상한 메일을 받았는데요. 2시간 후, 이강수의 원룸. 밤 9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준혁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철호였습니다. 회장님, 사장님이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정말 조사를 시작했나? 아닙니다. 김철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강민석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메일 내용을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메일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롱. 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냐. 경쟁사 방해 공작이다라며 메일을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김철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서울. 그 속에서 빌딩들의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공고 진행해. 예. 내일 당장 공고하게. 2주 후 임시 주주총회. 안건은 경영진 전원 해임 및 횡령 의혹 조사.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준혁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할아버지는 마지막 기회를 줬어. 하지만 넌 스스로 그걸 걷어찼구나. 책상 서랍 깊숙이 낡은 명패를 꺼냈습니다. 이강수 회장.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됐군. 다음 챕터 예고. 주주총회 공고가 나가자 회사는 혼란에 빠진다. 이강수 회장의 지분으로 소집이라는 공문에 준혁과 강민석은 당황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나는데, 회장님, 제가 발견한 이 서류, 정말 횡령 증거가 맞나요? 20대 신입사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 구석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걸레를 쥔 채 그 젊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정의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 회사에 희망이 남아있구나. 3일 전 오후 2시 42층 복도. 주주총회 공고가 나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이강수 회장이 누구래? 창업주 아냐? 근데 10년 전에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아니, 5년 전이라고 들었는데.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투명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CEO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강수 회장이 살아있다니 말도 안 돼.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분명 누군가의 장난일 겁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장난. 주주총회 공고가 정식으로 나갔는데 장난이라고요? 40% 지분으로 소집됐다고요. 법무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예 도용일 가능성도. 저는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전무님, 우리 횡령건은 괜찮은 겁니까? 며칠 전 그 이상한 메일이랑 이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 그 메일은 그냥 스팸이었잖습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거짓말쟁이. 제 주먹이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누가 우리를 조사하고 있다면. 사장님. 강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증거는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강수 회장이 설령 살아있다 해도 노망난 노인일 겁니다. 5년이나 잠적했다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렇겠죠. 준혁의 목소리가 안도하는 듯 들렸습니다. 노망난 노인이라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이 노인이 얼마나 정신이 또렷한지. 같은 날 오후 4시 42층 인사팀 앞.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한 젊은 여직원이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신입사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지우, 재무팀. 그녀는 서류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데. 이 거래처, 사업자 등록 번호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박 이사님이 결제한 건데 거래 금액이 50억. 근데 납품 실적이 없어. 이건 뭐지? 페이퍼 컴퍼니 거래 서류를 발견했구나.
저는 청소 카트를 그녀 쪽으로 밀며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뭔가 문제라도 있습니까? 한지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청소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서류 정리하다가. 그녀는 서둘러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 서류, 가짜 거래처 관련된 건 아닙니까? 한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떻게? 복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원본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왜요? 이건 명백히 이상한 거래인데 위험합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횡령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걸 들키면 한지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떻게 청소부 아저씨가 이런 걸. 오후 5시 옥상. 한지우는 결국 저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옥상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청소부가 횡령을 어떻게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강수입니다. 네, 이강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주주총회 공고에 나온 그 이강수 회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명함. 이강수, 대한테크 대표이사. 한지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입을 벌렸습니다. 정말 회장님이세요. 그럼 왜 청소부로? 손자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며 빌딩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군요. 한지우는 한참을 명함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발견한 이 서류, 정말 횡령 증거가 맞나요? 맞습니다. 박수진 이사와 강민석 전무가 페이퍼 컴퍼니 12곳을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12곳이요. 그럼 규모가 500억입니다. 한지우가 휘청거렸습니다. 500억. 그럼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으려는 겁니다. 2주 후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겁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우 씨, 당신이 발견한 그 서류, 제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한지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가져가면 박 이사님이 알아채실 텐데. 원본은 돌려놓으세요. 대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저는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내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이 번호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저를 만났다는 것도, 서류를 발견했다는 것도. 한지우는 종이를 받아들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무엇입니까? 이준혁 사장님은? 이준혁 사장님도 횡령에 연루되어 있나요? 목이 메었습니다. 제 손자는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무지했을 뿐 악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CEO라면 회사를 지킬 책임이 있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건 무능의 증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회장님. 한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도와드릴게요. 회사를 살리는 일이라면, 신입사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정의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있다면 이 회사는 아직 희망이 있어. 저녁 7시 42층 CEO실. 한지우가 떠난 후 저는 마지막 청소를 위해 CEO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준혁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청소 아저씨. 빨리 하고 나가요.
지금 바쁘니까. 네, 사장님. 저는 고개를 숙이고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법무팀 보고 받으셨어요? 이강수 회장 지분이 진짜래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해야겠네요. 횡령건요. 아, 그건 절대 들킬 일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을 들고 일어서며 손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준혁아,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것도,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준혁이 불렀습니다. 잠깐, 아저씨. 돌아섰습니다. 혹시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강수 회장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예전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를 사랑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꼈다고.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미화하죠. 실제론 독재자였을 거예요. 됐어요. 나가보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독재자라고. 내가 그렇게 보였니, 준혁아. 밤 10시, 이강수의 원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사진 10장이 도착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거래 서류, 허위 계약서, 박수진의 결제 서명.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회장님, 이거면 충분할까요? 더 필요하시면 찾아보겠습니다. 한지우.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전화를 내려놓고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완벽해. 이제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손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독재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독재자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회사를,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그 독재자가 되겠다. 다음 챕터 예고.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모든 것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진다. 강민석과 박수진이 급하게 자금을 빼돌리려 하고 한지우가 위험에 처하는데, 한지우 씨, 당신이 우리 서류를 뒤지고 다닌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박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작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복도 너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 돼. 들켰구나. 주주총회 7일 전 오전 10시, 대한테크 42층.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며 복도를 지나가는데 강민석과 박수진이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7일 남았어요. 7일 안에 나머지 자금을 전부 빼내야 합니다. 박수진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알아요. 이미 준비 중입니다. 오늘 밤 200억을 케이맨 제도 계좌로 이체할 겁니다. 그럼 총 얼마가 되죠? 지금까지 300억. 오늘 200억 더하면 500억 완성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구나. 저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내 김철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200억 이체 예정. 즉시 검찰 제보 준비. 같은 날 오후 2시 소회의실. 한지우가 위험에 처한 것은 그로부터 4시간 후였습니다.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박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우 씨, 잠깐 소회의실로 와보세요. 네, 저요. 무슨 일이? 그냥 오라니까요. 박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소회의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지우가 의자에 앉아 있고 박수진과 강민석이 그녀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지우 씨, 최근에 우리 재무 서류를 자주 열람했다고 하던데요. 박수진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네, 그건 제가 재무팀이니까 업무상. 신입사원이 페이퍼 컴퍼니 거래 내역까지 볼 필요가 있나요? 한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공부하려고. 거짓말 마세요. 강민석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감사팀. 아니면 외부 누군가?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정말이에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의실 청소 시간입니다. 세 사람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청소 시간 아니잖아요. 나중에 와요. 박수진이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청소 스케줄이 나가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틈새로 계속 지켜봤습니다. 한지우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우리 서류 복사했어요? 아니요. 거짓말. 박수진이 한지우 앞에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보안팀 CCTV 기록이에요. 3일 전 당신이 복사기 앞에서 우리 서류를 들고 있던 거 다 찍혔어요. 한지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줬어요? 검찰, 감사원. 아무한테도 안 줬어요. 한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이상해서 사진만 찍었어요. 거래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석과 박수진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지우 씨. 강민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오해한 것 같네요. 그냥 호기심이었군요. 네. 정말 그냥. 그 사진들,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 삭제해 주시겠어요? 한지우가 망설였습니다. 빨리요. 박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 지웠어요. 휴지통까지 비워요. 한지우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가도 되죠? 잠깐. 박수진이 한지우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클라우드에도 백업됐을 수 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실례지만 청소 스케줄이 있어서. 아저씨, 지금 안 된다니까요. 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당장. 저는 한지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네. 한지우 씨. 내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어. 저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지우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오후 3시, 옥상. 한지우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씨. 그녀가 놀라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증거를. 괜찮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보낸 사진들 이미 다 백업해뒀습니다. 그들이 당신 폰을 아무리 뒤져도 소용없어요. 한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김철호 회계사한테 이미 다 전달했습니다. 안전합니다. 한지우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잘했습니다. 그때 제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김철호였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강민석이 지금 당장 200억을 이체하려고 합니다. 은행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뭐라고? 원래 밤에 하기로 했는데 일정을 앞당긴 것 같습니다. 30분 후 송금 예정이에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0분. 철호, 지금 당장 검찰에 제보해. 금융감독원에도. 모든 증거를 다 넘겨. 하지만 아직 주주총회까지 7일 남았는데 기다릴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움직여. 전화를 끊고 저는 한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지우 씨, 지금 당장 회사 나가세요. 오늘은 퇴근하세요. 네. 왜요? 곧 난리가 날 겁니다.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오후 4시, 대한테크 로비. 저는 청소부복을 벗고 가방에서 깨끗한 셔츠와 정장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5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하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 창업주의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 로비 한쪽에서 김철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 됐나? 네.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1시간 안에 압수수색이 시작될 겁니다. 좋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2층으로. 김철호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까? 그래. 내 손자 얼굴을 봐야지. 청소부가 아니라 회장으로. 오후 4시 30분 42층 CEO실. 엘리베이터가 4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금 검찰이 온다던데. 금융감독원도 온대.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대.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청소부 아저씨 아냐? 근데 왜 정장을? CEO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책상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검찰이 왜 우리 회사를? 그가 저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 청소부 아저씨. 저는 천천히 다가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아니야. 준혁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강수. 대한테크 창업주이자 대주주. 그리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의 할아버지. 준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할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죽지 않았어. 그저 숨어 있었을 뿐이지. 왜 청소부로? 너를 지켜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었지. 준혁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를 대봐.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명패를 꺼냈습니다. 이강수 회장.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거. 할아버지 사무실에 있던. 그래. 40년간 내 곁에 있던 것이지.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CEO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사 2명과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준혁 대표님이십니까? 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받으실 것입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할아버지가 한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게 꿈이라고 말해줘요. 할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셨다는 것도, 검찰이 온 것도. 꿈이 아니야, 준혁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내가 자초한 현실이야. 오후 6시. 대한테크 앞. 강민석과 박수진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뉴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저는 빌딩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김철호가 다가왔습니다.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할까요? 그래야지. 마무리는 제대로 해야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손자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게 옳은 일이겠지.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챕터 예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준혁은 자신이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깨닫는다. 주주총회 전날 밤, 감옥에서 강민석의 충격적인 진술이 나오고 준혁은 할아버지를 찾아오는데 준혁 씨, 강민석 전무가 진술했습니다. 당신도 횡령 공범이라고요. 검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고 저는 밖 복도에서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강민석, 그 비겁한 놈이. 주주총회 5일 전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강민석과 박수진이 구속된 지 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김철호와 함께 지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사장님이 나오시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김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네. 뭐라고 해야 할지.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는 단 한 번도 준혁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검찰에 연행되던 날,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지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준혁아.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준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준혁아. 나는 할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석 전무가 진술했대요. 제가 횡령 공범이라고. 저한테 회사 돈 빼돌리라고 지시한 게 저라고. 그건 거짓말이야, 준혁아. 그 사람은 지금 증거가 있대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제 서명이 박힌 서류들, 제가 승인한 가짜 거래들, 다 증거래요. 제가 모르고 사인한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도와줄게. 변호사를. 이제 와서 도와주시겠다고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5년 동안 청소부로 숨어서 저 지켜보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속고 있는지 다 보셨으면서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그건 왜 지금 와서 나타나서 제 인생을 망쳤어요? 차라리 계속 숨어 계시지 그러셨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건 복수예요. 무능한 손자에 대한. 아니야, 준혁아. 나는. 이제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할아버지도 이제 제게 남이에요. 준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자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이강수의 원룸.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철호가 차를 끓여 건넸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사장님은 지금 화가 나서 그러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철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 말이 맞아. 내가 복수한 거야. 회장님, 5년 동안 지켜보면서 난 준혁이를 구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쩌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쩌면 무능한 손자에게 실망한 내가 교훈을 주려고 한 건지도 몰라. 진작 나타나서 가르쳐줬으면 됐을 텐데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지켜본 거지. 김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나쁜 할아버지야. 주주총회 2일 전 밤 11시 구치소. 강민석이 변호사 접견실에서 준혁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철호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강민석이 사장님을 접견 신청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저는 옷을 챙겨 입고 구치소로 달려갔습니다. 밤 12시, 구치소 앞. 준혁이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준혁아. 저는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강민석이 뭐라고 했어? 무슨 말을 했길래? 준혁은 저를 밀쳐냈습니다. 놔주세요. 준혁아, 제발. 강민석 말은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강 전무님이 말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공허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할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 저를 경영 실패의 책임자로 몰아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 거라고. 그건 거짓말이야. 그럼 사실은 뭔데요? 준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주주총회에서 저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경영권은 회수할 거야.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전 어떻게 되는데요?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죠. 하지만 교육을 받고 다시 배우면 됐어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텅 빈 웃음이었습니다. 강 전무님이 또 말했어요. 제게 탈출구를 줄 수 있다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혁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 전무님 변호사가 준 거예요. 해외 도피 루트. 저한테 숨겨둔 비자금 계좌 정보도 줬어요. 준혁아, 그거 받으면 안 돼. 왜요? 어차피 저는 이미 범죄자 취급받고 있잖아요. 주주총회에서 할아버지한테 공개 망신당하느니 차라리 도망가면 정말 범죄자가 되는 거야.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준혁아, 제발. 이건 강민석의 함정이야. 너까지 도망가게 만들어서 자기 죄를 덜어내려는 거야. 알아요. 준혁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도 이게 유일한 선택지인 것 같아요. 주주총회 끝나면 저는 한국을 떠날 거예요. 안 돼. 이미 결정했어요. 준혁은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 주주총회에는 안 갈 거예요.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한국에 없을 테니까. 준혁아.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 11시, 대한테크 42층.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갔습니다. 5년 만에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CEO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40년 전 제가 처음 앉았던 그 자리. 서랍을 열자 준혁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저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 준혁아.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여권과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할아버지.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겁쟁이에요. 할아버지처럼 강하지 못해요.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 할아버지는 저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도 저는 도망갈 거예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준혁은 사진을 내려놓고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나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의 눈물이 묻은 그 사진. 준혁아, 넌 겁쟁이가 아니야.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이지.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김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호.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항 감시를 풀어 준혁이가 떠나게 놔둬. 정말입니까? 아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못 보내.
그럼 내일 주주총회장에 준혁이를 데려와. 어떻게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에 명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강수 회장. 준혁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너를 구해줄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창밖의 서울,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장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손자를 영원히 잃을 수도 되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발, 준혁아. 할아버지를 한 번만 더 믿어다오. 다음 챕터 예고. 주주총회 당일.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인 가운데 이강수는 단상에 오른다. 그리고 그 순간 강민석과 박수진이 호송되어 들어오고 준혁도 김철호에 의해 끌려온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나는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대주주 이강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주주총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300명의 주주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단상 위에서 내려다본 손자의 얼굴. 그 창백함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오전 9시 서울 그랜드 호텔 컨벤션홀.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40년 전 첫 주주총회 때 입었던 그 정장. 이제는 몸에 맞지 않아 헐렁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날에 입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3세 노인의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낸다. 오전 10시 컨벤션홀 입구. 김철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혁이는 공항에서 데려왔습니다. 지금 대기실에 있습니다. 억지로? 네. 저항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려와줘. 나랑 먼저 얘기 좀 하게. 오전 10시 30분 VIP 대기실. 준혁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권과 비행기 티켓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철호가 압수한 것들이었습니다. 준혁아.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절 못 가게 하세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못 보내.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너는 도망칠 사람이 아니야. 전 겁쟁이에요. 할아버지처럼 강하지 않아요. 아니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강수의 손자야. 그리고 내 아들의 아들이지. 너한테도 피가 흐르고 있어. 준혁이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오늘 주주총회에서 나는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강민석과 박수진의 횡령도, 그들이 너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그럼 전 어떻게 되는데요? 넌 목이 메었습니다. 넌 무죄야. 이용당한 피해자지. 준혁이 웃었습니다. 텅 빈 웃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검사도, 언론도. 다들 제가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상관없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으니까. 오전 11시 주주총회장. 회장 문이 열리고 주주 300명이 입장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강수 회장이 정말 나타날까? 40% 지분이 사실이래. 대체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저는 무대 뒤 커튼에서 지켜봤습니다. 강민석과 박수진이 수갑을 찬 채 교정관에 둘러싸여 앞쪽 특별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그는 뒷줄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철호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시간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철호,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떡하지? 준혁이를 더 아프게 하는 거라면. 회장님. 김철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40년 전
회장님이 5명의 직원과 판잣집에서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했지만 회장님은 해냈습니다. 오늘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도 구하고 손자분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1시 10분 주주총회 개회.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3-18회 대한테크 임시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주주총회는 대주주 이강수 회장님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이강수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췄습니다. 저는 커튼을 젖히고 걸어 나갔습니다. 클라이맥스, 진실의 순간. 단상에 오르는 순간 3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후광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대주주 이강수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앞줄에서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45년 전 저는 이 회사를 판잣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원 5명, 자본금 500만 원으로요. 스크린에 옛날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40년간 저는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국내 10대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다음 사진. 대한테크 빌딩 준공식. 하지만 10년 전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저는 살 이유를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하고 숨었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해서 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청소부? 5년 동안. 왜 돌아왔냐고요? 손자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손자가 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준혁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무너져가는 왕국이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횡령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강민석 전무와 박수진 이사. 이 두 사람은 5년간 5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강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앉으십시오.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강민석과 박수진이 대화하는 장면. 이준혁은 바보라 조종하기 쉽습니다. 3개월 안에 500억 빼돌리고 우리는 해외로 튑시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12곳, 가짜 거래 내역 47건, 해외 계좌 이체 기록 전부 여기 있습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하나씩 떴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이준혁 사장은 무죄입니다. 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는 이용당한 겁니다. 무지했을 뿐 악의는 없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명한 서류들, 그가 뭘 사인하는지 몰랐습니다. 강민석이 단순 계약서라고 속였습니다. 스크린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그냥 루틴한 계약서입니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믿고 사인할게요, 전무님. 회장에서 동정의 한숨이 터졌습니다. 이준혁은 무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범죄자는 아닙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준혁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는 제 손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지켜주지 못한 할아버지입니다. 준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작 나타났어야 했어. 내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지켜본 건 할아버지의 교만이었어. 준혁이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내게 교훈을 주려 했어. 하지만 그건 잔인함이었어.
용서해다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회사도, 명예도, 모든 걸 되찾아 줄게. 준혁이 제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넌 잘했어. 단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300명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석, 박수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긴급 구속합니다. 강민석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강수, 당신이 다 꾸민 거였어. 처음부터. 맞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5년간 준비했습니다. 당신들을 잡기 위해서. 박수진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준혁도 공범이에요. 사인한 서류들 다 있잖아요. 하지만 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강수 회장님의 증언과 증거로 이준혁 사장은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주주총회 종료 후 오후 2시. 주주총회는 이강수 회장의 경영권 회복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대한테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부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컨벤셔널 박, 준혁과 저는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부회장 해도 될까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 테니까.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준혁아. 우리는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다음 챕터 예고. 3개월 후, 대한테크는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강수는 준혁에게 하나씩 경영을 가르치고 한지우는 승진한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청소를 하는데 준혁아, 이 걸레질이 경영의 시작이란다. 손자와 함께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며 저는 40년 전 제가 배웠던 그 교훈을 전했습니다. 진짜 경영은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이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3개월 후 새벽 5시, 대한테크 본사 로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지 3개월. 서울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청소복을 입고요. 경비실을 지나며 경비원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옷은?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요. 손자한테 가르칠 게 있어서. 청소복을 입으시고요? 그럼요. 가장 중요한 수업이니까.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도 청소 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회장님이랑 부회장이 청소를. 그래, 해야지. 저는 그에게 걸레를 건넸습니다. 40년 전, 할아버지도 매일 아침 이렇게 청소했단다.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왜요?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지.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준혁도 조심스럽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 6시, 42층 복도. 우리는 함께 42층까지 올라가며 복도를 닦았습니다. 준혁아, 이 대리석 바닥 보이지? 네. 40년 전엔 이런 것도 없었어. 시멘트 바닥에 페인트 칠한 게 전부였지. 걸레를 움직이며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어. 이 바닥을 닦는 사람의 마음이지. 준혁이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낮은 곳이 안 보이게 돼. 청소하는 사람, 경비하는 사람, 말단 직원들. 그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사는 무너지는 거야. 저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했어. 내가 누구인지,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넌 3개월 동안 정말 많이 변했어. 직원들 이름 외우고, 현장 돌아다니고, 야근하는 직원들 챙기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경영자가 되어가고 있어. 오전 8시, CEO실. 청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준혁과 함께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한지우 씨 승진거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발표 날 거야. 재무팀 차장으로. 겨우 입사 6개월인데 차장이요. 당연하지. 회사를 구한 영웅인데.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한지우입니다. 들어오세요. 한지우가 들어왔습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이번 분기 재무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수고했어요. 한 차장.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지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장이요. 제가요? 오늘자로 발령났어요. 축하합니다. 한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전체 조회. 저는 전 직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3개월 전 제가 돌아왔을 때 이 회사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신규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준혁을 불렀습니다. 이준혁 부회장, 나와 보세요. 준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3개월 전, 이 사람은 무능한 CEO였습니다. 준혁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현장을 돌아다니고 직원들과 소통합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실수했지만 배웠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영자의 모습입니다.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혁이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 저는 준혁과 함께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일반 직원들과 같은 줄에 서서 같은 식판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신입사원들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청소부로 5년이나 일하셨어요? 한 신입사원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보다 청소는 더 잘할 거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국을 한 숟갈 뜨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손자를 지켜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내다 보니 더 중요한 걸 배웠죠. 뭔데요?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요. 저는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 여러분 모두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입니다. CEO는 그저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일 뿐이에요. 오후 3시, 옥상. 준혁과 저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할아버지는 후회 안 하세요. 5년을 청소부로 살았잖아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 하지. 진작 나타나서 너를 가르쳤어야 했다는 거. 하지만 동시에 그 5년이 없었다면 난 여기서 배운 걸 못 배웠을 거야. 뭘 배우신 건데요? 겸손.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40년 전 회장 시절의 나는 교만했어. 내가 이 회사를 만들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청소부가 되어보니 알겠더라. 회사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드는 거지.
저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잊지 마라.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청소하는 그 마음만큼은 잃지 마.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 회장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이강수 회장. 그리고 그 옆에 새로 만든 또 다른 명패가 있었습니다. 청소부 이강수. 저는 두 명패를 나란히 놓고 웃었습니다. 둘 다 나야. 회장도 나고 청소부도 나지. 그때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퇴근하세요? 응. 같이 갈까? 네. 저녁 7시, 회사.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준혁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새벽 청소. 다음 주에도 해요? 당연하지. 매주 할 거야. 너랑 함께. 네. 좋아요. 우리는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판잣집에서 시작했던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지금은 고층 빌딩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저기 보이지? 네. 저기가 할아버지가 회사 시작한 곳이야. 판잣집 하나였지. 정말요? 그래. 그때 직원이 딱 5명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5,000명이야. 저는 준혁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40년 걸렸어. 하지만 넌 더 빠를 거야.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준혁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1년 후, 저는 회장직을 준혁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예회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저와 준혁은 함께 새벽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임원들도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한테크는 매주 화요일 새벽마다 임원들이 청소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지우는 이사가 되었고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은 이제 직원들에게 진짜 CEO라고 불립니다. 마지막 장면, 어느 새벽.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로 갑니다.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준혁이 내립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럼 우리 회사인데 우리는 나란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이렇게 낮은 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땀 흘리는 것이라는 걸. 73세 노인이 청소부가 된 이유.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손자에게, 회사에게,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경영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그래서 오늘도 저는 걸레를 듭니다. 회장 명패보다 소중한 청소부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진짜 왕관은 낮은 곳에 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